일본 국채 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4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꿈틀대면서 3%대 후반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마의 4%라고 불리는 벽이 있는데요. 2007년 이 국채가 처음 발행된 이후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던 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던 자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일본을 예의주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국채라는 게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나라가 쓰는 차용증입니다. 정부가 당장 돈이 필요할 때 국민이나 투자자한테 빌리는 거죠. 나중에 이자 붙여서 갚겠다고 약속하는 건데 사람들이 왜 이걸 살까요? 회사는 부도날 수 있고 주식은 반토막이 날 수도 있지만 나라는 쉽게 망하지 않거든요. 특히 선진국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이자 받고 싶은 연기금이나 보험사들이 국채를 엄청나게 사들여 왔습니다. 국채에는 만기라는 게 있는데요. 1년짜리도 있고 10년, 30년, 40년짜리도 있습니다. 만기가 길수록 더 먼 미래의 약속인 셈이죠. 40년 만기 국채를 산다는 건 40년 뒤에 돈 돌려받겠다는 믿음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금리인데요. 국채 금리는 나라가 돈 빌리는 대가로 주는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고정된 게 아니라 시장에서 매일 바뀝니다. 왜 바뀌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칩시다. 그 친구가 돈도 잘 벌고 믿을만하면 이자를 조금만 받아도 괜찮잖아요. 어차피 떼일 걱정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 친구가 요즘 형편이 안 좋고 여기저기 빚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 어떨까요? 불안하니까 이자를 더 달라고 하게 되겠죠. 국채 금리도 똑같습니다. 나라 살림이 튼튼하면 금리가 낮고 불안해 보이면 금리가 오릅니다. 투자자들이 위험하니까 이자를 더 줘야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는 건 그 나라에 돈 빌려주는 게 불안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이 이 나라 괜찮은 거 맞아?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던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장기 국채 금리가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습니다. 4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대 후반까지 치솟았고 30년 만기 국채도 역대 최고 수준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국채 전반에 걸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인 거죠.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 니케이 같은 세계적인 경제 매체들이 이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보도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마다 경고, 위험 신호, 주목이라는 단어가 붙고 있습니다. 만약 이 추세가 계속돼서 4%를 돌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07년 이후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던 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마의 벽 금단의 구역이라고 불리던 그 선 말이죠.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국채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급등은 곧 국채 가격 폭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안전자산이라 믿고 일본 국채를 사뒀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쳤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의 빚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260%에 달합니다. 일본이 1년 동안 버는 돈의 2.6배만큼 빚이 있다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요. 미국이 약 120%, 우리나라가 약 57%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2배가 넘고 한국의 4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선진국 중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좀 더 와닿게 비유해 볼게요.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빚이 1억 3천만 원 있으면 연봉의 2.6배 빚을 진 겁니다. 매달 월급 받아서 이자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죠. 빚 갚기는커녕 이자 내기도 빠듯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일본이 나라 전체가 딱 그 꼴입니다. 빚이 많으면 당연히 이자도 많이 내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매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이자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인데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 비상등이 켜진 거죠.
설상가상으로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에 붙는 세금을 낮추고 이런저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국민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만 시장은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빚이 이렇게 많은데 돈을 더 쓴다고? 그럼 국채를 더 찍어내겠다는 거잖아?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시장에 국채가 넘쳐나고 물건이 많아지면 값이 떨어지듯 국채도 가격이 떨어집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가고요. 여기에 일본은행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같은 곳인데요. 연초부터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은 오랫동안 금리를 거의 0%로 유지해왔습니다. 돈을 빌려도 이자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도 따라오르고 국채금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투자자들은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겠구나 예상하고 미리 국채를 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많아지니 가격은 더 떨어지고 금리는 더 오르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빚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정부는 돈을 더 쓰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겹치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불안 요소가 한두 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채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심리가 퍼지면서 금리가 오르고 있는 거죠. 사실 일본의 빚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일본은 빚이 너무 많다, 언젠가 터진다는 경고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일본 국채는 끄떡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이 자국 국채를 꾸준히 사줬고 일본은행도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금리를 눌러왔기 때문이에요. 일본 국채의 90% 이상을 일본 내부에서 소화해왔던 거죠. 외국 투자자들한테 휘둘릴 일이 적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구조에도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거든요.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일본 국민들의 저축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국채를 사줄 여력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행도 무한정 국채를 살 수는 없고요. 버티고 버텼던 두 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믿음의 구조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남의 나라 일인데 왜 전 세계가 긴장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일본 투자자들의 덩치에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입니다. 오랜 세월 저축한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그 돈이 일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연기금, 보험사, 은행들은 전 세계 곳곳에 투자해 왔어요. 미국 국채도 사고 유럽 채권도 사고 아시아 신흥국에도 돈을 넣었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큰 손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 국내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에서 돈을 굴려봤자 이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에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 국채 금리가 4%까지 오른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해외에 투자할 이유가 줄어들거든요. 우리나라 국채도 높은 금리를 주는데 뭐하러 남의 나라에 돈을 넣어? 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돈을 빼기 시작하면 그 돈이 빠져나가는 나라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고 주식시장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미국도 유럽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혹시 2024년 8월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전 세계 증시가 하루아침에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도 하루 만에 8% 넘게 빠졌거든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더 말씀드릴게요. 2024년 8월 5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코스피가 곤두박질 쳤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할 것 없이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야? 전쟁 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단 하루 만에 수십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찾아보니 전쟁도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 문제도 아니었어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뭐냐면요. 당시 일본은 금리가 거의 0%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린 다음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에 투자하면 그 차이만큼 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0.1% 금리로 돈을 빌려서 미국이나 한국처럼 4%에서 5% 금리 주는 나라에 투자하면 중간에 3%에서 4%를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방식으로 엄청난 돈을 굴려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이 구조가 무너진 겁니다. 더 이상 싸게 빌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갑자기 해외에 넣어뒀던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니 시장이 패닉에 빠진 거죠. 남의 나라 금리 정책 하나에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와 비슷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금리가 계속 오르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2024년 8월에 공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일본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이 흔들리면 세계 금융시장 전체가 출렁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가 큰 코 다친 나라들이 있습니다. 2010년 그리스가 그랬거든요. 국채 금리가 치솟기 시작하더니 결국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 여파로 유럽 전체가 휘청거렸고 그리스 국민들은 은행에서 돈도 못 뽑는 상황을 겪었어요. 나라가 빚을 못 갚으니까 은행도 돈이 없어진 겁니다. 정부가 하루에 60유로까지만 인출할 수 있다고 제한을 걸었거든요. ATM 앞에 긴 줄이 늘어섰고 자기 돈인데도 마음대로 찾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일본이 그리스와 같다는 건 아닙니다. 경제 규모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거든요. 하지만 안전하다던 나라의 국채 금리가 갑자기 뛴다는 건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건 쉽게 말해 당신한테 돈 빌려주는 게 불안해졌으니 이자를 더 달라는 뜻이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던 나라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당신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일본 국채 금리 상승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큰 위기가 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일단 다른 점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약 57%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260%거든요. 거의 5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살림이 일본보다 훨씬 건전하다는 뜻이에요. 국제통화기금 IMF도 한국의 재정 상태를 비교적 양호하게 평가하고 있고요. 또한 한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 아직 튼튼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꾸준히 사고 있고 금리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일본처럼 갑자기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은 지금으로서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남의 일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본 자금의 이동 문제가 있거든요.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돈을 뺄 때 한국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환율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 엔화가 급변동하면 원화 가치도 덩달아 흔들릴 수 있거든요. 아시아 통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율이 불안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서민 생활이 팍팍해지죠. 심리적인 영향도 무시 못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세계 3위 경제대국이거든요. 그런 나라가 흔들린다는 뉴스가 나오면 투자자들은 아시아 전체가 불안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없더라도 불안 심리가 계속 커지면 시장이 출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상황이 다르다. 하지만 일본발 충격파가 올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불필요한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던 자산, 일본 국채의 금리가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습니다. 빚은 GDP의 260%에 달하는데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려 하고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고 있죠.
수십 년간 버텨왔던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투자자들은 전 세계에 돈을 넣어두고 있거든요. 그 돈이 움직이면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립니다. 2024년 8월 전 세계 증시가 하루아침에 폭락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요. 제2의 엔캐리 청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상황이 다릅니다. 빚도 적고 재정도 건전하죠. 하지만 완전히 남의 일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이 흔들리면 그 파도가 우리에게도 밀려올 수 있거든요. 한때 절대 망하지 않는다던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안전자산이 내일의 위험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